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참 중요시 여기는 단백질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세포막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 단백질이잖아요. 살덩이 자체가 단백질입니다. 장기도 단백질이고.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또 세포도 계속해서 분열하죠. 또 재생되죠. 죽고 또 재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육류라고 생각하죠. 육류. 그래서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또 의사 선생님께서도 수술 이후에는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근육도 또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호르몬의 합성, 호르몬도 다 단백질이에요. 또 심지어 우리 몸에 나오는 소화를 위한 효소,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한 효소, 인슐린 다 효소죠. 이 모든 효소들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체는 이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해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단백질이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고요.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개는 반드시 우리가 식사로 섭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12개는요. 우리의 몸에서 그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8개 반드시 우리가 식사로 섭취해야 될 필수 아미노산, 그것이 바로 아미소루신, 루신, 라이신, 메치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이와 같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로부터 우리가 얻는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우리 식물로부터 얻는 식물성 단백질이 있습니다. 1960년대 하딩과 스테어가 연구를 했는데 육류를 먹는 미국인과 완전 채식하는 채식인 그리고 우유와 계란을 먹는 채식인 이 세 그룹을 식사를 하는 그룹을 통하여 연구를 했는데 이 세 집단의 모든 식사에서 섭취한 아미노산의 실제량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미노산이 적은 집단이 완전 채식인이었죠. 그런데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아미노산 평균은요. 완전 채식을 하는 이 집단의 단백질이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사람들도 아기를 낳잖아요. 낳을 때 처음에 이 새끼를 양육하기 위하여 젖이 나오잖아요. 이 젖에는 아주 많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내에 이 새끼를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나오는 이 젖으로 일정한 이 새끼를 일정한 크기의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단백질이 나오는데 사람과 말과 염소, 개, 고양이 그리고 쥐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은요 1리터에 1.2mg 밖에 단백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유에. 그런데 말이나 소, 염소, 개 보십시오. 고양이, 특별히 쥐는요 가장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그 출산 후 몸무게 2배로 되는데 쥐는 불과 4.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120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섭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급속히 이렇게 2배로 성장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유의 단백질 양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쥐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잖아요. 쥐는 불과 2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로 늘리더라도 4.5일 안에 2배로 늘려야 돼. 그래서 만일 사람이 단백질이 이 성장에 필요하고 좋기 때문에 많은 단백질이 되는 가장 좋은 젖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젖이 가장 좋은 젖입니까? 이 쥐젖. 그래서 사람에게 쥐젖을 먹인다 하십시다 하면 사람이 그러면 4.5일이 아니면 뭐 그건 아니라더라도 뭐 한 달 만에 뭐 2배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무게 증가는요 하나님께서 유전자 정보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한 단백질만 섭취를 해서 120일 동안 성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백질은 다 무엇이 될까요?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 젖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어린아이에게 일찍 이유식을 해가지고 우유를 먹이는 아이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를 해두셨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단백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많은 단백질을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머니 모유 속에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난 진한 단백질을 나오도록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도록 우리의 유전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사람은 이제 거꾸로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꾸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쫙 해나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연구해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설계하신 것이 정말 최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단순한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미국 영양사 협회에서 공표를 했는데 채식인의 식사가 건강에 가장 좋으며 적당하게 기억됐을 때에는 영양학적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채식인의 식사가 제일 좋은, 영양사의 관점에서 볼 때 채식인의 식사가 가장 영양적으로 좋은 식사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복합 단백질 이론이 제안되고 있지만 아미노산 종류대로 같은 식사에서 정확히 보충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 아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우리가 먹어서 섭취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생각해가지고 음식 먹을 때 계산해서 먹어야 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인 8가지 아미노산은 다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먼로와 크림이 연구했는데요. 이 두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식품만을 먹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감자면 감자, 고구마면 고구마만 이제 먹는 걸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2,500 칼로리다라고 딱 정하고는, 그래서 비채식인과 채식인들이 비싸게 먹는 11가지 식품을 선택했습니다. 그 11가지 필수적인 아미노산의 양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채소류, 이게 뭐냐면 고구마만 먹는데 2,500 칼로리,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고구마를 먹어서 이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구마만 먹어도 필수 아미노산 11가지가 다 충족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 8가지 우리는 반드시 섭취해야 되니까 8가지 아미노산이 충분히 충족되느냐, 이 실험한 것입니다. 감자를 구워서 2,500 칼로리, 오늘 하루 종일 감자만 먹는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 감자만 먹어도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족되느냐, 이것을 실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먹어야 될 필수 아미노산의 그 양은 얼마냐? 또 권장량 밑에 있죠. 이루소이신, 루이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로닌, 트립토판, 발린, 이와 같은 아미노산의 권장량은요 보는 것처럼 저렇게 2도 안 돼요.
1에서 2 사이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만 보십시오. 고구마만 하더라도 이 권장량을 몇 배 초과하고 있죠. 심지어 이 표를 보시면 흰콩 같은 경우 아스파라거스, 왜 아스파라거스가 인기 있느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채식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 채식이라고 이렇게 인기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흰콩, 귀리, 다음에 옥수수, 통밀. 통밀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곡식 중 하나입니다. 어떤 채식도 단 한 가지 종류만 먹는다 할지라도 다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실제로 193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자기 식구들은 감자만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아무도 영양에 그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있어서. 나중에 그가 이 영양을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메시나 영양학 박사는 국립암연구소의 식이와 암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중 여러 개 분량의 곡류, 콩, 야채를 먹지요. 오늘도 어제도 빵도 먹고 현미밥도 먹고 뭐 감자도 먹고 여러 개 먹었잖아요. 또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먹을 경우에 평범하게 먹는 식사죠. 열량이 그것이 2500칼로리 이상만 된다면 그 속에 단백질 부족은 전혀 없다. 이것이 이 영양학 박사님의, 특별히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의 식이와 암을 담당하는 박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럼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하지? 아니요. 식물에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곡식과 이런 야채에서요, 필요한 아미노산 이상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요, 골다공증을 오히려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단백질 많은 것이 다 육식들이죠. 육식은 방금 보여준 것보다 더 많습니다, 단백질이. 그런데 이 육식을 통한 과다한 단백질은요, 뼈에 있는 칼슘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골다공증,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이 뼈 골밀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골절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대퇴부, 이 골반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고관절 골절이 일어났다.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삶의 질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활동을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과 같은 이런 병으로 조기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후의 여성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폐경 이후 여성의 반수 이상은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뼈의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단백질이 오히려 과잉될 때,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골다공증의 위험률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 왜 높이는가? 자, 왜 고단백질 식이가 몸에서 칼슘을 뺏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실험이 아주 많아요. 그 결론은, 그 많은 실험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고단백일수록 우리의 몸의 칼슘을 뺏어간다, 이것입니다. 링커스 윌리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99g인데 하루에 보십시오. 이 99g이 이제 미국에서 설정한 하루 평균 단백질인데, 이것보다도 더 적은 하루에 48g만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칼슘량이 우리 몸에서 오히려 20mg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한 그 99g에 비슷한 95g을 하루에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칼슘량이 30mg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142g을 섭취하게 된다. 단백질을. 그럴 경우에는 70mg의 뼈 이 칼슘을 오히려 우리 몸에서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고단백보다는 단백질이 좀 낮은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칼슘을 더 보충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0mg씩 칼슘이 축적된다 해보십시오. 굉장한 것이죠. 칼슘 섭취와 대퇴골 골질의 관계를 보면 헥스티스 박사의 연구인데요. 칼슘 섭취가 음식을 통해서 이 칼슘 중요하잖아요. 칼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 골밀도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칼슘을 음식에서 섭취하든지 또는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이 그럼 우리 칼슘의 더 골밀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가? 실험 결과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이 골질은 뼈는 더 약해지고 골질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칼슘 섭취량, 하루 섭취량을 보면 저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굉장히 많죠. 이런 데는 대퇴골 골절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가장 높습니다. 오히려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홍콩처럼 하루 음식에서 섭취하는 이 칼슘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골절에 의한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또 마찬가지인데 단백질 섭취가 오히려 적을수록 우리 몸에 칼슘의 증가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칼슘을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이 골밀도는 더 낮아진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결과죠. 자, 알래스카 에스키모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비스콘신대 리처드 마제스와 와렌 마트 박사가 연구했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한 결과 40세 이상의 에스키모인들은 백인들보다 오히려 10 내지 15% 골밀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키모인들은 거의 주식이 다 생선입니다. 생선, 물개, 고래 이런 걸 잡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하루에 2500mg의 많은 칼슘을 섭취합니다. 이 많은 양의 생선을 또 뼈채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250g 내지 400g의 고단백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 섭취는 과량의 칼슘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뼈의 골밀도를 더 이제 향상시키기 위하여 육식을 드시면 드실수록 오히려 골밀도는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높을수록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반 골절의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단백질 섭취가 말이죠.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높으면 골밀도를 낮추는데 식물성 단백질의 이 높은 섭취는 골다공증이나 뼈의 골절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도 식물성으로 섭취할 경우 콩 같은 데도 단백질 많잖아요. 식물성으로 섭취하는 것은 뼈의 골밀도를 손실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은 이뿐만 아니라 충분한 햇볕을 쬐지 못할 때 비타민 D가 또 칼슘의 섭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흡수와.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또 알코올을 섭취할 때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또 카페인 섭취, 커피라든가 차, 또 콜라 다 마찬가지죠. 또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할 때 골밀도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요인과 대퇴골 골절 위험도를 한번 쭉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상대 위험도를 평가해 보니까
항간질성 약물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이 대퇴골 골절 위험이 2.8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고밀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약품을 먹지 말아야 되냐면요, 약은요 우리 정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먹지만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두엽도 망가뜨리고요, 다음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약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흡연을 한다. 흡연할 경우에는요, 이 대퇴골 골절 위험이 2.1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흡연 음주다. 그래서 또 계셔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요, 이건 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확실히 안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어머니가 과거에 골절됐던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 자녀가요, 골절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휴식 시 맥박수가 분당 80회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1.8 굉장히 고밀도 골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휴식 시 맥박수가 분당 80회 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면 할수록 맥박수가요 적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할수록 평상시에 맥박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대퇴골 골절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항우울제, 항경련제 이와 같은 물질들은 또 이 칼슘 손실을 증가시키고 대퇴골 골절 위험도를 높인다. 커피를 음용한다. 하루에 한 잔 반 정도를 마실 경우에도 대퇴골 골절 위험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성 갱년기 때문에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한다. 이것은 대퇴골 골절과 관계없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매일 칼슘 섭취하는 것도 관계없다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운동으로 늘 이제 걸어다닌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대퇴골 골절 위험이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1 이하는 다 더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또 매일 4시간 이상 걷기를 한다. 그러면 골절 위험도가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오후에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예, 가까운 데 도시면 가까운 데 도시고 열심히 운동해야 돼. 예, 하동지 수지 갈 사람 하동지에서 갔다 오고.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0,000보 이상 걷고요. 4시간 이상 걸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활성산소가 나오지 않도록 운동 중에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갖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하면 할수록 우리 육체는 강해지고요. 이 골의 건강도, 골밀도는 더 조밀해지고 더 골밀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식물성 식품에서 칼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식품에서 온 칼슘이 풍부한 식사를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칼슘은 뼈를 위해서 필수일 뿐만 아니라 칼슘은 또한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또 심박동도 이 칼슘은요 활력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작용하는 것이 뼈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우리 신체의 많은 부분을 역할해요. 그래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을 섭취하는데 그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이 동물성으로 섭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칼슘을 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채류, 녹색 야채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녹색 야채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면 그뿐만 아니라 이 채소에는요 다 암을 치료하는 물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또 하나는 야채류에서는 단백질이 적죠.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물에 비해서 엄청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좋은 음식은 식물성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식품의 칼슘 함량을 보면 이렇습니다. 귀리 가루가 한 컵에 19mg, 렌틸은 한 컵에 38mg, 퀴노아는 한 컵에 102, 황색순무는 115, 민들레는 한 컵에 147. 그래서 민들레가 이 칼슘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겨자류잎은 150이고요. 구운 콩류는 154, 참깨는 176, 검은 당밀은 176, 케일은 179. 그래서 케일에는요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쌈에 있어서 케일은 아주 칼슘 섭취를 위한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케일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순무잎. 지금부터는 이제 케일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옵니다. 순무잎이 249, 해절넛은 254, 풋콩은 261. 풋콩에 칼슘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 있죠, 말린 거. 그건 269라는 것입니다. 전류는 290, 다음에 아스란스는 298, 다음에 탈지우 301, 우유죠, 다 우유. 콜라드는 357, 캐롭 가루는 358, 흰명아주는 464. 그러니까 식물성이 우유보다도 더 많은 것들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유가 칼슘이 많기 때문에 우유를 먹어야 되지 않은가? 사실은 이 우유보다 더 많은 것은 이 고기입니다. 고기는 칼슘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물성 식품에서 칼슘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만을 측정한 것인데 이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흡수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유는 칼슘 성분이 높지만 인체 소장을 통해서는 60 내지 80%가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은요, 우리 소장에 당내 불내증이라고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 다시 말하면 우유를 이게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덴마크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는 남동 국가죠. 거기는 덴마크 사람은 소장에서요, 이 소화시키는 효소가 아주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우유 먹는 것은 이 소화 흡수가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죠. 퍼드 대학의 위버 박사님은 인간의 소장은 우유의 칼슘보다 식물성 식품에서 더 많은 칼슘을 흡수하는 것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녹색 엽채류가 칼슘 흡수율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 음식에는 인이 있죠. 인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칼슘 흡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엽록체, 이 야채는 인이 낮아요. 그래서 칼슘이 흡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과 칼슘의 비율이 2배 이상인 식사는 동물 실험에서 골 손실을 첨가했다. 다시 말하면 칼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인산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몸에 있는 칼슘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인의 함량이 높은 식사는 대변 속의 칼슘 배설을 증가시킨다. 칼슘이 몸 밖으로 배설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크를 보면 스테이크는 칼슘이 6인데 인이 198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칼슘 대 인산 비율이 0.1%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스테이크에 있는 그 칼슘이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인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손실시킨다. 햄 속에 있는 것은 칼슘은 8mg이지만 인산은 279예요. 인이 엄청 많다는 거죠. 다음에 연어도 인산이 많죠. 다 동물성 인산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칼슘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자도 보면 이게 많아요. 그래서 감자를 통하여 칼슘 흡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메기도 보세요. 다 동물성은 다 많죠. 이제 날두부는 칼슘과 인산이 비슷한 비율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칼슘 소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지방 우유, 그다음에 우유 한 컵 이렇게 나오고요. 또 보시면 참깨는 칼슘이 인산보다 더 많죠. 다음에 모유도 칼슘이 더 많죠. 이런 것들은 좋다는 것입니다. 또 시금치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인산은 칼슘의 비율만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시금치는 인도 90일이면 많다는 거죠. 자, 겨자류 잎 한 컵은 칼슘은 152인데 인산은 36밖에 안 되고, 순무 반 컵은 칼슘은 194, 인산은 44. 케일은 칼슘은 179, 인산은 36. 이렇게 해서 보면 칼슘의 양은 시금치가 더 많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칼슘의 흡수를 생각해 보면 케일이 더 낫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는 많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인산이 어디서 섭취되는가? 일반적인 식사를 보면 육류, 닭고기, 어류는 26%. 우리 식사에 이제 미국의 정상적인 식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미국 자료입니다. 그래서 육류, 닭고기를 26%, 다음에 유제품을 34%를 사용해서 육류와 유제품 다 포함하면 60%나 이렇게 미국의 정상적인 식사에서는 다 육류나 유제품을 시기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과일 2%, 채소류 7%, 콩류 5%, 계란 4%, 곡류 19%, 기타 이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암은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녹색 엽채류가 칼슘 흡수에 좋은 이유는 이 인의 함량이 낮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과 칼슘의 비율이 2배 이상 인 식사는 동물 실험에서 골 손실을 증가시켰다. 인의 함량이 높은 식사는 대변 속의 칼슘 배수를 증가시킨다. 또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증가는 임파선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전리선암, 신장암, 자궁암의 위험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은요, 이게 나열되어 있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암을 다 증가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이 잘 살게 되면서 육식의 섭취가 많아졌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요,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제 1위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대부분 다 유방암이죠. 유방암도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육식의 섭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자들도 남자가 고기를 먹으니 함께 여자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대장암, 물론 여자도 대장암이 많지만 유방암도 다 육식 섭취가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임파선암의 비교를 표를 보면 각 나라마다 1인당 하루 소고기 소비량을 이게 나타내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임파선암은 보십시오. 육류 섭취가 소고기 소비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임파선암 사망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비례하죠. 그래서 여러분, 통계는요 무시 못합니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일어난 것들을 종합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드시면 이 통계에 여러분이 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통계와 관계없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죠. 그러면 왜 동물성 이 단백질 식이가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그 이유가 뭔가? 동물성 단백질은요,
암 성장을 자극하는 특정한 호르몬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이 동물성 이 단백질이. 그런데 성장은 장년의 경우에는요, 이 단백질이 많이 나오면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암이 더 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자연 살생 세포수, 또 보조 T 임파구, 살상 T 임파구가 감소합니다. 이게 내추럴 킬 셀이라는데 자연 살상 세포수, 보조 T 임파구 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암 세포가 생겼다, 또는 병균이 들어왔다면요, 그걸 잡아먹고 없애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이 세포수가 감소해버려. 특별히 두 가지 아미노산 페닐알라닌과 타이로신을 제한하면 면역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 생기죠, 암 생기죠. 거기다가 또 면역계가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먹어야 될 8가지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아미노산과 페닐알라닌과 타이로신을 아주 적게 오히려 먹도록 제한해버리니까 우리 면역계가 면역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28일 동안, 4주 동안 이제 미국의 정상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정상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의 낮은 식사,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실은 이제 채식이죠. 채식 가운데서도 아미노산이 적은 이런 식사를 하겠단 말이에요. 하니까 오히려 T 보조 세포, 다음에 T 살상 세포, 다음에 자연 살상 세포, 이런 세포들이 세포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8일째 4주 후에 다시금 보통 식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이 면역계 세포가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무엇에서부터 벗어나냐면 단백질에 대한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단백질은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여러분의 이 질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뼈 골밀도에도 더 좋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너무 이렇게 감소시키고 버리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 수치, 곧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피를 뽑아서 피 속에 있는 알부민 수치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오히려 저단백질 식사를 했더니 피 속에 알부민 수치가 더 증가해 버렸어. 놀랐죠? 한 예가 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바짝 마르고 채식만 해가지고 채식만 하다 이게 마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좀 체질이 그런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그래서 나에게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피 속에 알부민 수치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어요. 하니까 다 정상이야. 그래서 이전의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뇨 환자들이 소변으로 단백질을 많이 잃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저단백 식사를 했을 경우에 알부민 수치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환자의 소변에서 단백질 손실이 저단백질 식사를 하니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소변의 단백질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청 내 단백질 수치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곡식, 과일, 채소, 견과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단백질과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방법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가장 완벽한 설계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철저한 절제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인류에 이런 축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